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새벽 1시, 미라는 딸 지수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우리 지수는 엄마한테 제일 이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지. 미란의 대답에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해줄 거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지수 꼭 낳아서 부족함 없이 더 잘해주고 싶네.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너무 당연하기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엄마로 살아오면서 힘든 적 없었어? 있었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이 훨씬 많았어. 지수야, 근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가서. 효도? 먼저 가서? 순간 미란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지수야, 아무 말하지 마.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지? 엄마, 사랑해요. 뚜, 뚜, 뚜.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앞으로 두 모녀에게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진한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같은 큰 행운을 받으실 거예요.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노을인생극장에서 그곳으로 행복의 기운을 아낌없이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동과 반전의 연속인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다가 은퇴했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슬아의 딸 하나 있는데 올해 40살 피부과 전문이랍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28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난산이었어요. 30시간 진통 끝에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작은 생명을 안겨줬습니다. 따님이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갓난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알았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량 출혈로 자궁을 적출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31살 때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출산 후유증이니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3살 딸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엄마 얼굴에 햇살처럼 밝은 웃음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살면서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38살에는 쓸개 수술, 58살에는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죠. 하지만 대학생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부가 전문의가 된 딸이 화상 환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많이 아팠지만 딸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1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어요. 발신자는 제 딸 지수였죠. 순간 저도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은 평소 밤 10시면 잠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무언가를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듯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지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응? 우리 지수는 엄마한테 제일 이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딸이요.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졌을 때도,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을 때도, 대학교 의대 본과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울지 않던 딸이 지금 울고 있었어요. 엄마,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해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엄마는 너를 낳을 거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다시 낳으면 지금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너무 당연하기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근데 엄마로 살아오면서 힘든 적 없었어? 있었지.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엄마는 1000번, 10,000번을 태어나도 다시 지수를 낳을 거야. 지수야, 근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제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딸이 가까스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가서. 효도? 먼저 가서? 순간 미란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지수야, 아무 말하지 마.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지? 엄마,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이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지수야,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즉시 다시 걸었어요. 1번, 2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잠옷 차림으로 옷을 챙겨 입으며 택시를 불렀어요. 새벽 첫 KTX는 5시 30분이었죠. 2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서울로 가자고 했어요.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엔 최악의 시나리오들만 스쳐 지나갔어요. 4시간 30분이 연겁처럼 길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딸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항상 불을 켜놓던 거실이 어두컴컴했거든요. 엄마 왔다고 말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했던 방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침대 위에도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딸은 무릎을 꼭 껴안은 채 침대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하고 부르더니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와락 안겼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의 서류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MRI 필름 여러 장, CT 스캔 결과지, 병리 검사 보고서, 마지막 최종 진단서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진단서였어요. 환자명은 최지수, 진단명은 뇌교종 말기, 수술적 제거 불가능, 예상 생존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조직 검사까지 다 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채취했고 자문을 구했는데 악성 말기라고 했어요. 저는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딸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죠. 20년 넘게 써온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기록이래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삐뚤삐뚤한 중학생 글씨체가 있었어요. 딸이 중학생 때부터 매일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엄마를 걱정하며 썼던 글들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7년 중학생 딸이 엄마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게 됐다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건강했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고등학생 딸이 엄마 링거 맞는 모습을 보고 자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마는 자기를 보자마자 공부는 어떠냐고, 학교 가야지 하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레지던트 딸이 엄마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의사인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날 병원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8일 기록이었어요. 딸이 최종 진단을 받은 날이었죠. 오늘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악성 말기로 6개월이라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하고 싶다고, 다음 생에는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엄마를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평생 말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수야 하고 불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진짜 이야기해 줄게.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던 날 30시간 동안 진통했어.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의사가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했을 때 솔직히 엄마는 안도했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서 처음 내 얼굴 봤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 내 작은 손이 엄마 손가락을 꼭 잡았잖아. 그 순간 엄마는 알았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구나. 이 느낌을 위해서구나. 그때부터 엄마 인생이 시작됐어. 진짜 인생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 후로 엄마가 아플 때마다 후회한 적 있는 줄 알아? 단 한 번도 없어. 쓸개 수술했을 때도, 당뇨 진단받았을 때도, 관절 수술했을 때도 엄마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웃는 걸 봤으니까.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는 걸 봤으니까. 내가 의대 합격했을 때, 전문의 됐을 때, 환자 살렸을 때. 엄마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엄마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와 함께한 40년이 엄마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야. 딸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효도 못했다는 소리도 하지 마.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6개월이든 6일이든 하루든 상관없어. 엄마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딸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이처럼요. 엄마, 나도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다고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 MRI 찍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강 교수님이 경과를 보자고 하셨대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했답니다. 근데 어제 그때 필름을 다시 봤는데 그때도 이미 뭔가 보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대요. 근데 왜 교수님은 그냥 넘어갔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광주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죠. 딸은 병원에 병가를 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딸의 두통이 조금 더 심해졌어요. 딸의 주치의인 강민호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컨디션이 어떠냐고, 혹시 새로운 증상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전화가 왔죠. 밤 10시, 새벽 6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자기가 아는 강 교수는 환자나 동료들한테 무관심하기로 유명한데 유독 저한테만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유독 저에게 이것저것 해보자고 하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약들도 잔뜩 가져다 주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 상태를 보고 임상실험을 해보자고 하는 둥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지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강민호를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교수, 대학병원 신경외과, 1977년생, 48세, 한성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한성고등학교,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전 친구 강수정의 아들도 한성고였거든요. 이름도 강민호였어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사진첩을 꺼냈어요. 2003년 사진이 있었어요. 저와 강수정,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0년이면 얼굴이 많이 변하지만 눈매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옛 제자 중 검사인 윤석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 좀 알 수 있냐고 했어요. 이틀 후 문자가 왔어요. 강민호 교수 어머니는 강수정이고 2005년에 사망했으며 사인은 추락사로 자살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 전 그 소년, 민호가 맞았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정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20년 전 수정이에겐 16살 아들 민호가 있었고 저에겐 20살 딸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 끔찍한 일이 시작됐어요. 수정이가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죠. 결국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또 있었어요. 제 딸 지수도 같은 병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성 심장병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쪽 가족력이었어요. 둘 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정이는 상태가 심각해서 대기 순번 1번이었어요. 지수는 아직 젊고 상태가 괜찮아서 훨씬 뒤의 순번이었죠. 어느 날 뇌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장 하나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수정이한테 연락이 왔죠. 드디어 차례가 온 거였어요.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정이 옆에 있어 주려고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정이한테 설명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나왔으니 수술 준비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하고 말했어요. 그 심장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죠. 의사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환자분이 1순위라고 지금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미란이 딸한테 주세요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아, 무슨 소리야. 내가 받아야지. 너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데 하고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아, 지수는 아직 20살이야. 나는 이미 인생 많이 살았어. 지수는 이제 시작이잖아. 저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안 돼, 수정아, 내가 받아.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이 훨씬 위급하다고. 지수 씨는 아직 시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정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발 지수한테 줘. 나는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어. 다음 심장 받으면 돼.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절대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란아,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신세 많이 졌는데 민호 키우면서 내가 도와준 걸 생각하면 이번엔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정아, 그러지 마. 그걸 어떻게 받아. 하지만 결국 수정이는 본인의 의사로 순번을 양보한다며 서류에 사인했어요. 민호는 당시 16살 미성년자라 법적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에게는 다른 가족도 없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척도 거의 없었죠. 병원에서 저를 임시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인으로 사인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을 수가 없었죠.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미란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지수가 심장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지수는 살았습니다. 수정이는 다음 심장을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곧 나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한 달, 2달이 지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수정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정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웃었어요. 미안하긴, 나는 행복해. 지수가 살았잖아. 2005년 9월 수정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다음 심장을 받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6살 민호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민호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해. 내 엄마를 아줌마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뭔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지수와 함께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엄마, 내 때문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수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수정이 기일이 되면 혼자 찾아가 절을 했어요. 민호한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호가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경외과 의사가 됐다고 했죠. 잘 됐다 싶었습니다. 수정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민호가 지금 제 딸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만약 정말 그 민호라면 혹시 지수에게 뭔가 한 건 아니겠지? 일주일 후 저녁, 저는 결심하고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민호가 차로 향할 때 제가 앞을 막아서며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말했어요. 민호는 놀라 멈추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야, 박미란이야. 수정이 친구, 기억 안 나니? 하고 말했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미란 씨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호는 차에 타려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잠깐만, 우리 좀 하자. 민호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비웃듯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엄마 이야기 하시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민호는 그때 서름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했어. 내 엄마 일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어. 민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엄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그게 끝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지수한테 뭔가 하고 있는 거니? 민호는 굳은 얼굴로 제게 뭔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지수 진단 정말 맞는 거야? 혹시 내가 뭔가 꾸민 거 아니지? 민호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호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아줌마한테 화날 수 있어. 당연히 화날 거야. 근데 지수는 아무 잘못 없잖아.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당신이 뭘 아세요? 20년 전 그날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조용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그날 엄마한테 심장이 배정됐어요. 민호는 날짜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그날 수정이가 양보했다고 했어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양보요? 그게 정말 엄마가 원한 거였을까요? 그랬어. 내 엄마가 직접 선택한 거야. 거짓말. 당신이 강요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나는 오히려 말렸어. 내 엄마가 받으라고 했어. 민호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는 16 고등학생이었다고 장례식 끝나고 엄마 짐 정리하다가 병원 서류를 봤는데 순번 변경동의서 거기에 제 이름이 증인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민호는 그때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 차례였는데 지수가 받았을까? 왜 박미란 아줌마가 증인이었을까? 머릿속에 자꾸 이 생각만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딸 살리려고 우리 엄마 차례 빼앗아 간 거잖아요. 민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호야, 아니야. 내 엄마가 정말로 원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시 대화 녹음, 엄마 자필,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당신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수 엄마인데?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어요. 20년 전 일이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당신한테 똑같이 해주겠다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어요. 강민호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했어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 중이었어요. 민호는 지수에게 약을 주고 실험을 가장해서 병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6개월 전에 드디어 종양을 발견했어요. 양성이었는데 2cm밖에 안 됐어요. 바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었죠. 근데 전 일부러 숨겼어요. 경과를 보자고 했죠. 6개월 동안 종양은 4cm로 자랐는데 아쉽게도 악성은 아니었어요. 조직 검사할 때
일부러 종양 중에서 가장 이형성이 심한 부위들만 선택적으로 채취했어요. 양성 종양도 부위에 따라 악성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리과 선생님한테 환자가 젊고 증상 진행이 빠른데 MRI상 악성 의심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제가 하는 임상 정보를 강조해서 보냈죠. 병리과 의사는 임상 정보를 참고해서 판독하거든요. 선입견을 심어주면 판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진행 중인 임상 실험으로 지수 선생이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냐고, 의사가 어떻게 환자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제 엄마한테 했던 것보다는 덜해요. 최지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제 엄마는 죽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지수와 제 엄마 중에 지수를 선택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민호야, 그건 내 엄마가 선택한 거였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지수를 선택한 거야.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곧장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죠?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세요. 차가 출발하려 했어요. 저는 차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호가 차를 멈췄어요. 지수는 진짜 죽는 거야? 아니면 살 수 있어?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몰고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윤석 검사의 도움으로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 이정훈 교수를 만났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전체 재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일주일 동안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MRI, CT, 펫스캔, 새로운 조직 생검까지 모두 다시 했죠. 그 일주일이 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훈 교수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지수와 저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복잡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지수는 숨을 멈추며 좋은 소식부터 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양은 악성 말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지수와 저는 동시에 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요? 제조직 검사 결과 양성 뇌교종 2기라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2cm에서 4cm로 자랐다고 했어요. 활동성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빨리 자라지만 세포학적으로만 양성이고 전이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완치율 85% 정도 상황이라고 했어요.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교수도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의사를 쳐다봤죠. 종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T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리마이너스 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뇌종양뿐 아니라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 질환이에요. 교수는 저를 쳐다보며 이건 유전된다고 어머님도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요. 그렇다고 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뇌 MRI도 함께 찍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유전자 검사와 뇌 MRI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지수도 함께 들어갔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어머님도 딸과 같은 TP53 돌연변이를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MRI 필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뇌 영상이었어요. 교수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보이시죠? 어머님도 뇌교종이 있어요. 현재 2기 초기 단계고 크기는 1.8cm입니다. 아직 증상은 없으시겠지만 이 유전자를 가진 경우 종양이 빠르게 자랄 수 있어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교수를 쳐다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수술 순서는 어떻게 되냐고 지수가 묻자 교수님은 최 선생님 수술을 먼저 하고 회복되면 어머님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진료실을 나온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병원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같은 병이네.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그러게, 근데 있잖아 지수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무서워. 혼자 아프면 무섭지만 너랑 같이 아프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먼저 이기는 거 보여줘. 그럼 엄마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수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엄마 제가 먼저 이겨낼게요. 엄마도 이기게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요. 며칠 뒤 녹음 파일과 재검사 결과를 가지고 윤석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2주 후 영장이 발부됐고 강민호는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으로 민호가 조작한 의료 기록들이 발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6개월 동안 공판이 열렸습니다. 병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은 특정 약으로 환자에게 종양을 만들어냈고 환자의 조직 검사 시 악성처럼 보이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병리과 의사에게 악성 의심이라는 선입견을 심어 판독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진행 중인 임상실험으로 끌어들여 환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쁜 고의적 범죄입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했어요. 박미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심장 이식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 차례였는데 박미란이 순번 바꿔서 자기 딸한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원한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환자에게 거짓 진단을 내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 검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2005년 심장 이식건을 조사해 봤어요. 강민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석아, 그건. 윤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당시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법정에 특별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70세 노인이었어요. 2005년 당시 병원 심장내과 과장이었던 이규호 의사였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강수정 환자와 최지수 환자의 심장 이식건을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수정 환자분이 1순위였고 심장이 배정됐어요. 제가 수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환자분이 거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최지수 환자한테요. 박미란 씨 따님이었죠. 박미란 씨가 강요했습니까? 증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박미란 씨가 눈물 흘리며 말렸어요. 수정아, 내가 받아야 한다고, 내가 더 위급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말렸습니다. 환자분이 훨씬 위급하다고, 지수 씨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환자분이 하고 말을 멈췄어요. 환자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울면서 부탁하셨어요. 제발 지수한테 달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윤석 검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자 간호일지였어요. 병원 보관소에서 찾아낸 거였죠. 윤석이 낭독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환자 강수정 심장 배정 통보 받음 환자 울면서 순번 양보 요청 본 간호사 환자 설득 시도 최지수 환자가 받아야 한다며 보호자의 설득 반복 환자 심장 이식 계속 거부 내 마지막 부탁이라며 애원 결국 환자 뜻대로 진행 너무 마음 아픔 민호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언을 들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강수정 씨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박미란 씨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정말로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잘못된 믿음으로 복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사로서 환자를 속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8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벌금 5천만 원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재판이 끝난 일주일 후 지수는 교도소로 민호 면회 갔습니다. 접견실에서 수갑을 찬 민호를 마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수님도 환자를 살리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처음 환자를 살렸을 때,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해요. 어떠셨어요?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환자가 고맙다고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살렸다는 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처음으로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복수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던 그때로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자기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아직 48세고 감옥에서 나오면 56세니 그때 다시 시작하세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어머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저한테 심장을 주셨어요. 20년 전에요. 저는 그 심장으로 의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환자 150명을 살렸어요. 교수님 어머니 심장으로요. 민호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는 죽지 않으셨어요. 제 안에서 아직도 뛰고 있어요. 수술대 위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들 살릴 때마다요. 민호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용서는 못해요. 근데 교수님이 다시 살 수 있길 바래요. 교수님이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어머니처럼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지수는 접견실을 나왔어요. 2주 후
지수의 수술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일찍 도착했죠. 지수는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응, 지수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지수를 수술실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침대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이정훈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여기까지만 오시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지수야, 엄마 괜찮아. 금방 나올게. 지수의 인사를 뒤로하고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2시간 예상 수술 시간이었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이정훈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어머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뇌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1달 정도 회복하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1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일주일 후부터는 말도 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죠. 지수는 1달 후 퇴원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정훈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 비대증이 있으시고 좌심실 박출률이 45%밖에 안 돼요. 수술 위험도가 일반인의 3배 정도 됩니다. 지수는 불안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수술 못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종양이 계속 자라요. 6개월 안에 2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하겠다고요. 지수가 이겨냈는데 엄마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수술 전날 밤 지수가 제 병실에서 밤을 샜어요. 2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 너도 이겨냈는데 엄마가 못 이길 것 같아?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야, 들어야 해. 엄마가 만약 못 깨어나면 엄마 방에 서랍장 있잖아. 거기 제일 아래 칸에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 있어. 가끔 꺼내봐. 그리고 엄마가 쓰던 일기장도 있어. 거기에 내 이야기가 다 있어.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 써놨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못 깨어나다니, 그리 큰 수술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또 우리 지수를 낳을 거야. 또 너를 키울 거야. 또 너와 함께 아플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너와 함께한 이 인생이 너무 좋았거든.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 지수는 저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잘 이겨내야 돼. 제발. 응, 엄마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예상 시간은 6시간이었죠. 하지만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심장이 멈췄습니다. CPR 중입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시계를 봤어요. 1분, 2분, 5분.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지수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5시간이 더 지났어요. 총 8시간 30분이었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나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밝았습니다. 최 선생님, 어머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했어요. 종양 완전히 제거했고 현재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회복이 더뎠습니다. 젊은 지수와 달리 나이 든 제 몸은 수술 회복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달 후 퇴원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지. 살아있잖아. 지수 얼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몸은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얼마 후 민호의 2심 재판이 있었어요. 민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최지수 선생님과 박미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도 징역 8년이 확정됐어요. 민호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지수는 병원에 복직했고 피부과 외래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어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녁엔 함께 한강을 산책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병원으로 지수를 만나러 갔어요. 앞 벤치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 멀리 모녀가 벚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벚꽃잎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기도 언젠가 자라서 엄마가 되겠죠. 그렇게 사랑은 계속되는 거겠죠.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옆 벤치에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죠.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위험하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심장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기는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딸을 낳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자궁을 적출했어요. 대량 출혈이었거든요. 그 후로 평생 아팠어요. 고혈압, 당뇨, 수술, 셀 수도 없이 많이. 최근엔 뇌종양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후회 안 하세요? 멀리서 걸어오는 딸을 봤습니다. 지수가 벚꽃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환자 가운을 입은 여자와 함께였죠. 지수가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요. 왜냐하면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서 태어난 딸이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세요? 여자도 지수를 바라봤어요. 저도 낳아도 될까요? 제 아기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사랑은 고통보다 강해요. 항상 엄마가 아이를 위해 견디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지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요? 응. 새 친구 사귀었어. 지수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만개한 벚꽃을 바라봤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죠.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뭘?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엄마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요. 웃었습니다. 왜? 그래서 엄마보다 먼저 의사가 되어서 엄마가 31살에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전에, 엄마가 쓸개 수술 받기 전에, 엄마가 당뇨 걸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뇌교종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수술해 드릴 거예요. 엄마가 6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예방하고요. 그게 제 꿈이에요. 다음 생의 소원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딸이 되는 거네. 역할을 바꾸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낳고 제가 엄마를 키우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이번 생에서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지수야, 근데 있잖아. 엄마는 다음 생 같은 거 안 봐라. 이번 생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랑 같이 아프고 같이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같이 걷고 있잖아.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우린 이번 생에서 이미 서로를 지켰어. 내가 먼저 이겨내는 걸 보고 엄마도 용기 냈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너도 더 열심히 이겨냈잖아. 우린 함께 했어. 함께 아파봤고 함께 이겨냈어. 앞으로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영원히. 엄마도 그래. 너를 만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너 때문에 아팠던 것도, 너 때문에 이겨낸 것도 다 엄마 인생이야.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한 번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어머니와 딸. 아니, 서로의 전부였죠. 서로의 이유. 서로의 기적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함께요.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노을인생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